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마을버스 기사는 한밤중에 버스에서 귀신을 보았다.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시간이 늦어지면 불 꺼놓고 정체를 안 하면서 달리는 버스를 본 일이 있으시죠? 그건 회차하는 차인데요. 시간표를 막차까지 마치고 차고지로 회수되는 차량들입니다. 3월 중순이었어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회차를 해야 하는 때였어요. 차를 멈춘 상태에서 혹시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분실물이나 쓰레기가 있는지 점검하러 내부를 한 바퀴 돌았죠. 아무것도 없었고 저는 운전석으로 돌아가서 내부 등을 다 껐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지 않은 오스란 날씨에 몸을 한번 떨며 기어를 넣고 출발을 했어요. 오래된 버스가 나아가기 시작했고 전 출발하면서 내부 백미러를 한번 보는 버릇이 있어요. 힐끔 백미러를 봤는데 어두운 좌석들 중 뒤에서 세 번째 의자에 어떤 여자가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차를 다시 세웠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부 등을 켜고 돌아 일어났죠. 차 안은 조용하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를 보면서 착각했나 하면서 다시 앉아서 등을 끄고 백미러를 확인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전 백미러를 노려보며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시 등을 켜고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전 그 상태로 뭘 보고 착각을 하는지 찾아보려 하다가 문득 짜증이 났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뭐 하는 거야? 빨리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그런 기분으로 다시 등을 끄고 백미러는 쳐다보지 않고 출발했습니다. 차도 거의 없고 도로 옆으론 비닐하우스와 논이 있는 한적한 곳이지만 그날은 왠지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제 지금 상태가 의심스러워 이 깜깜한 곳에서 사고라도 날까봐 좀 더 긴장하게 되더군요. 커브길이라 가로등이 좀 설치돼 있는 곳을 지나면서 혹시나 하고 백미러를 다시 힐끔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 자세로 확실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이게 어떻게 착각일 수 있어. 다시 보니 도로 포장 상태가 안 좋아. 덜컹거리면 그 여자의 몸도 흔들렸어요. 너무 위험했죠. 추워지면서 땀이 나는 걸 느꼈어요. 왜냐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평소 겁이 많은 편도 아니고 귀신 얘기를 재밌게 듣는 편이고 여지껏 전 귀신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있으면 한 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도 있는데 아까 백미러 확인할 때 놀라서 차가 흔들려 섰어요. 핸들이 꺾였었죠. 숨을 몰아쉬면서 정신만 차리자고 다짐했어요. 사람이 타고 있던 거면 차고지에 가서 몰랐다고 사과하고 택시비를 주던가. 여기서 최악은 저게 귀신이고 난 홀려서 사고나 죽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운전에 집중했어요. 아니, 사실은 운전으로 도피했죠. 등 뒤에 귀신을 태우고 운전으로 도피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이 땀으로 흥건하고 숨을 몰아쉬며 버스를 몰았죠. 요까지 중얼거렸어요. 벨이 눌리기 전까진 말입니다. 삐익하고 하차벨이 울리면서 귀가 거꾸로 솟는 느낌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실히 기억도 나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건 급 정차 시 주위에 차가 없었다는 것과 불행한 건 주위에 차 한 대 없는 어두운 시골 도로라는 것이었어요.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차의 핸들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고 있을 때 그 여자가 내 옆에 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같이 떨고 있었을 거예요. 차 앞 유리에 희미하게 비친 사람이 내 옆에 있었어요. 내 뒤에 그 여자 얼굴이 가까웠어요. 속삭이듯 나한테 말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게 전 그 말이 그 당시 들리지 않았는데 조금씩 차분해졌단 거예요. 전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사라졌다는 게 느껴지고 다시 닫았죠. 그리고 다시 침착하게 출발해서 그날 하루가 무사히 갔습니다. 차고지에 차를 주차하고 제 차로 집으로 오면서 생각하니 그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제가 기억을 왜곡시킨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 이렇게 두 마디 였었어요. 그러지 말아요. 미안해요. 속삭이는 음성이라 확실친 않지만 슬프게 느껴지는 음성이었어요. 젊고 평상복을 입은 여자였죠. 이미 임종한 처자라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편안히 쉬었으면 좋겠네요. 나름대로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물론 당신은 죽을 맛이었지만 말이죠.
제가 경험했던 얘기고요. 무지하게 피곤했던 상태라 정말 착각일 수도 있지만 그 짧은 내용을 잘 전달하려니 이렇게 길어지네요. 이번 일로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 흥미 위주로 접근하는 분들께 할 말이 생기네요. 편견을 가지지 말고 혹시 마주하더라도 따뜻하게 맞아줍시다. 두 번째 이야기, 딸이 보내준 물자. 일본이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 이전. 아직은 일본이 굶주리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가족은 외국으로 시집간 큰딸이 일본으로 보내준 물자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다. 밀가루나 약 등은 물론이고 일본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런저런 신기한 식료품 등을 간단히 손으로 쓴 설명서를 동봉해서 번번이 보내주었는데 그마저도 얼마 전부터 갑자기 도착하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그 가족도 서서히 한계에 가까워졌을 무렵 오랜만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자가 도착했다. 그것은 큰 통에 담긴 하얀 가루였는데 가족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언제나처럼 새로운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한 가족은 기쁘게 더운 물에 풀어 죽처럼 만들어 먹었다. 그렇게 굶주림을 간신히 모면한 가족은 며칠 후 큰딸의 남편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다. 아내는 끝까지 알리지 말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어 편지를 띄웁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투병하던 아내는 얼마 전 임종을 맞이하였습니다. 남편으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로 아내의 유골을 고향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유골을 부디 고이 묻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무서운 교통사고. 여기는 경북 김천. 얼마 전 새벽에 우리 아파트 앞에서 음주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젊은 회사원이었다. 새벽에 술을 마시고 동료들과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있던 두 명의 중년 남성과 여성을 치었다.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사고 소식이다. 하지만 정말 끔찍한 건 사고 현장에서 중년 여성은 머리가 잘려나갔다. 남성은 병원으로 옮긴 후 사망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두 남녀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바닥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한다.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 사고 차량을 앞서가던 택시 한 대가 두 남녀를 발견하고 피해서 지나갔다. 뒤따르던 회사원의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밀고 갔다. 도로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나 박스 정도로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는 잘려나갔다. 운전자는 차주가 아니었다고 한다. 차주는 술에 취해 옆에 타고만 있었다. 덜 취한 동료가 차를 몰다 변을 당한 것이다. 세상을 떠난 두 남녀와 사고를 낸 두 회사원. 양쪽 다 술이 문제였던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홍콩의 귀신. 홍콩의 투엔 고속도로는 홍콩에서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가장 많이 숨지는 장소로 악명 높은 곳이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고들은 운전자가 전방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보고 급히 핸들을 꺾다가 차가 뒤집히거나 달리던 차가 갑자기 조종불능 상태가 되면서 방향을 잃어 가들의 일과 충돌하거나 도로 밖으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들인데 주민들은 그 같은 사고가 도로에 나타나는 처녀 귀신 때문에 발생한다고 말한다. 현재까지 트엔 고속도로에서 귀신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는데 교통사고가 갑자기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1978년부터라고 한다. 그 해는 트엔 고속도로를 건너던 한 처녀가 뺑소니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해로 당시 처녀는 이른 새벽까지 힘든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며 고속도로를 건너던 중 과속으로 달려온 차에 치였고 사고차 운전자는 처녀를 현장에 그대로 두고 도주해 그녀를 죽게 했는데 뺑소니 차가 잡히지 않아 사건은 영구히 미결로 남고 말았다. 그 후 트엔 고속도로에서는 한밤중 달리는 차 앞 도로 중앙에 갑자기 두 눈을 부릅뜨고 운전자를 노려보는 수의를 입은 피투성이 처녀 귀신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그녀가 절대로 반투명한 귀신처럼 보이지 않고 살아 숨쉬는 여인 같았다고 말했다.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운전자들은 핸들을 급하게 틀다가 차가 전복됐고 일부는 그녀를 피하다 다른 차들과 충돌해 죽거나 크게 다쳤으며 때때로 운전자들은 차가 갑자기 조종불능 상태가 되는 기이하고 위험한 체험을 했다. 홍콩 고속도로청 관계자들이 그곳에서 엑소시즘을 여러 차례 하고 구술했으나
귀신은 엑소시즘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나타났다. 1998년 7월 23일에는 처녀 귀신이 무인 카메라에 촬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 운전자가 과속으로 달려 차를 세운 경찰관 채는 운전자가 무엇인가에 크게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의심돼 경찰차로 가서 음주운전 측정기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다. 차 전방을 촬영하게 되어 있는 경찰차 무인 카메라가 차 앞에 아무도 없는데 수의를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여인을 포착한 것을 발견해 차 앞을 보고 다시 카메라 화면을 보는 행동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경찰관은 끝내 자신이 뒤엔 문 고속도로에 처녀 귀신을 보고 있음을 인지하고 큰 비명을 지르며 무전으로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 후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은 귀신 모습이 실제로 촬영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할지 망설이다 신문에 제보했는데 과거의 뒤엔 문 고속도로에서 처녀 귀신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수의를 입은 귀신의 모습이 자신이 목격한 처녀 귀신 모습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도로관리청은 어떻게 하면 그녀의 영혼을 달래 사고를 멈출 수 있을지 갖가지 방법을 다 찾아보고 있는데 뒤엔 문 고속도로에서는 지금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5번째 이야기 90년대 귀신이 출몰하던 호아 맨션 1990년대 초까지 미국 텍사스주 샌 앤토니오시에는 귀신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호아 맨션이 있었다. 다운타운이 내려다 보이는 도시. 북쪽 메디칼 드라이브 언덕에 위치한 난장이 맨션이 그곳이다. 난장이 맨션은 귀신이 너무 많이 출몰해 수십 년간 버려져 있다가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뒤 흉측한 일부 뼈대 잔재만 남아있다가 헐렸고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 주민들이 이 집을 난장이 맨션이라고 부른 이유는 이렇다. 1920년대 초 대저택을 건설한 주인은 샌 앤토니오에서 오일을 팔아 큰돈을 번 사업가였는데 서커스 난장이들의 연기를 무척 좋아한 그는 샌 안토니오 일대에 거주하는 난장이들을 자신의 집 하인들과 관리인들로 고용했다. 집을 지을 때 난장이 하인들이 불편 없이 별도로 드나들 수 있게 문을 낮추고 집안에 그들을 위한 통로를 만들어 외부 방문객들이 난장이들을 볼 수 없도록 한 사업가는 불행히 또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자살이었다. 졸지의 주인을 잃은 난장이 일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고 사업가의 저택은 비어있다가 전 주인처럼 5일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난장이 사업가가 집이 난장이들을 위해 잘 지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구입한 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난장이 사업가는 정상인으로 태어난 두 아들과 새 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가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수사 결과 난장이 사업가가 부인과 자식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권총 자살했다고 결론 지었지만 주민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발생할 수 있냐며 혹시 난장이 하인들 중 누군가 주인을 살해한 것은 아닌가 의심되어 경찰에 의뢰했지만 묵살됐다. 그 후 저택은 난장이 맨션으로 불리며 아무도 살지 않고 방치되어 거린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했으나 밤마다 난장이 귀신이 출몰하고 여러 사람들이 울부짖고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 혼비백산하는 흉가로 악명을 떨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과거 저택에 살던 사람들이 억울하게 살해된 것 같다며 원한을 풀어주고 싶어 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몰라 그대로 방치하고 말았다. 할로윈 때가 되면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담력을 시험한다며 늦은 밤에 난장이 맨션 안을 돌아다니는 모험을 했는데 밤에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울면서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오는 난장이 귀신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했다. 1990년대 초 난장이 맨션은 사탄 숭배자들이 모여 산 동물들을 제물로 바치는 비밀의식을 하는 장소로 사용된다는 뉴스 보도가 있고 나서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된 후 방치되다 철거되어 사라졌고 난장이 귀신 출몰 사건은 집이 철거되고 그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말았다. 6번째 이야기 마귀가 나타나는 알카트라즈.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만의 작은 섬 알카트라즈는
1850년대부터 군의 요새로 사용되다가 1934년 연방교도소로 개조되어 전국 교도소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교정이 불가능한 죄수들을 집결해 수용하는 공포스러운 철옹성 감옥으로 유명했다. 알카트라즈는 1963년 교도소가 폐쇄된 후 샌프란시스코시의 관광지로 개발돼 현재 인기 투어 코스가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죄수나 군인들의 귀신들이 계속 목격되어 많은 영매와 초현상 조사가들이 방문해 조사하고 있다.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투옥된 죄수들 중 세상에 잘 알려진 흉악범들이 많지만 특히 유명한 인물은 1930년대에 악명을 떨친 시카고 마피아 보스 알카포네인데, 그는 감옥에서도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은 옛 부하 죄수를 살해하여 깜깜한 독방에 한동안 격리되어 지냈다.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몇 년 지낸 알카포네는 자신의 이불을 개었다가 흐트러뜨리고 다시 정리하기를 하루에 몇 시간씩 계속하기 시작했고, 자유시간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았으며 작은 독방 모퉁이에 앉아 이태리어로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 어느 날 알카포네가 감방 동료들에게 과거에 자기가 살해한 제임스 클락이 귀신으로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호소하자 교도관들이 벤조를 배우도록 허락해 이를 여가 시간에 연습했는데, 장기간 동안 불안했던 알카포네의 정신 상태는 그 후 회복되어 알카트라즈 감옥 밴드에서 벤조를 연주하며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가 심해진 매독으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된 후 질병으로 사망했다. 오늘날 알카트라즈 감옥에서 가장 많이 출몰하는 귀신들 중 한 명은 벤조를 울리는 알카포네의 귀신인데, 알카포네의 귀신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그는 자기가 기거하던 감방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벤조를 울리고 때로는 알카트라즈의 엉뚱한 지점에서 벤조를 연주한다. 캘리포니아주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알카트라즈 섬이 감옥으로 쓰이게 된 이유가 그곳이 감옥이기 전부터 마귀를 연상케 하는 귀신 출몰이 잦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800년대 중반부터 그곳에 출몰한 귀신은 굵은 목소리로 말하고 두 눈에서 빛이 났으며 늦은 밤에 나타나 사람의 목을 졸랐다는데 겉모습이 괴수 같았다고 한다. 알카트라즈의 옛 감옥에는 현재도 마귀 귀신 외에 쇠창살을 두드리는 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이리저리 이동하는 찬 냉기가 서린 지점 등이 나타나고 죽은 죄수들과 군인 귀신이 목격되는 등 초자연적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많은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로도 유명하다. 기록에 따르면 알카트라즈 감옥에서는 실제로 여러 죄수들이 두 눈에서 빛이 나는 마귀를 목격하고 교도관들에게 도움을 호소한 사례들이 여러 번 발생했는데, 한 죄수는 밤새도록 마귀가 나타나 괴롭힌다고 비명을 지르다 아침에 목이 졸려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알카트라즈 섬 관광 투어는 오후 일찍 마감한다고 전해진다. 7번째 이야기, 공포의 GP. 2005년 여름이었다. 나는 이등병이었고 소대에서는 유탄수이자 깍새였다. 당시 내가 있던 GP와 매우 가까운 GP에서 한 일병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총기를 난사하여 소대원들 중 3분의 1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 후로 내가 있던 GP에서도 총기와 탄 분배가 더욱 깐깐해졌다. 예전에는 소대장이나 부소대장이 없이도 각자가 알아서 근무 시간이 되면 상황병에게 보고하고 탄을 가져간 후 다시 자진 반납하는 시기였지만, 이후로는 소대장과 부소대장이 반드시 확인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각 부대의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GP를 돌며 1박을 하면서 GP를 지키는 수색대원들의 고충을 듣는 위로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우리 소대는 군기가 과도하게 세지도 않았고 소대원들끼리 형과 동생처럼 매우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별 고충은 없었다. 그러나 모든 GP원들이 GP 지하에 있는 8벙커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8벙커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과 그 사건 이후 계속되는 이상한 일들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사건은 1990년대 후반의 일인데, 여자친구에게 차인 모 상병이 차단작전 시간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고 내무실에도 없어서 부소대장이 이상히 여기고는 벙커를 돌아다니다가
팔 벙커에서 케이블 타이를 목에 메고 숨져 있는 모 상병을 발견한 사건이다. 이후로 팔 벙커에 가는 병사들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히고 답답한 증상을 겪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건은 2002년 월드컵 때 GP에서 기르던 번개라는 잡종견이 소대원들의 월드컵 시청 도중 미친 듯이 짖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서 소대원 2명이 잡으러 따라갔는데 번개가 팔 벙커로 가서 막 짖더란다. 소대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번개를 놔두고 다시 와서 고참을 불렀는데 고참과 함께 팔 벙커로 가보니 번개가 뒤집어진 채 죽어가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가래가 낀 듯 목을 그르렁거리며 숨을 못 쉬고 있었단다. 그래서 번개를 들고 벙커 밖으로 나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곧 생생하게 살아났고 번개를 안고 다시 팔 벙커로 가려고 하자 번개가 낑낑거리며 오들오들 떨었다고 한다. 당시 GP원들은 그곳이 예전에 자살한 모 상병의 원혼 때문이라 믿고 건빵과 담배 등으로 자신들만의 위령제를 지내기도 했다 한다. 이후 팔 벙커는 너무 구석진 곳이라 좋지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쇄되었다가 2003년 11월에 가까운 GP에서 북한 GP와 작은 교전이 일어난 후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모든 벙커들 중 유일하게 장마철에도 물이 안 고이고 배수로가 잘 되어 있었던 곳이라 고양이가 많이 살았다. 발전기가 되면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팔 벙커로 모여들어서 갸르릉거리는 소리를 내곤 했는데 그 때문에 신병들은 크레모 격발기를 설치하러 갈 때도 팔 벙커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병정들은 덕분에 한산한 팔 벙커에 짱 박혀서 담배를 피곤 했다. 게다가 아까도 말했듯이 팔 벙커는 우리 GP에서 유일하게 물에 잠기지 않는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었다. 장마철에 짱 박히기엔 최고의 자리였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옆 GP의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우리 GP 위로 이벤트로 대대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예정된 그날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다. 덕분에 대대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청소를 하거나 잡초를 제거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 대대장님과 약식 근무에서 정식 근무로의 근무 전환, 그리고 한낮에도 밤과 같이 어두운 날씨와 강한 바람, 그리고 정말 폭포 같은 비로 인해 GP원들의 기분이 매우 울적했었고 내무실이 있는 벙커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여 침상 아래 놓아둔 슬리퍼가 떠다닐 때쯤에는 모든 수색대원들의 신경이 곤두섰다. 당일 아침만 해도 소대장 이하 모든 대원들은 비 때문에 대대장님께서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오전 10시 대대장님께서 GOF 통문을 통과하여 GP로 오고 계시다는 연락이 왔다. 그날은 유난히도 비구름이 짙었고 낮은데도 경계등을 켜야 할 만큼 날씨는 매우 어두웠다. 게다가 그 전날 새벽에 번개가 치는 바람에 GP 주변에 심어두었던 크레모아가 터지기도 했기에 소대장님은 매우 긴장해 있었다. 그 와중에 머리가 일반인처럼 길었던 한 말년 병장이 소대장님의 눈에 띄었고 소대장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깍새였던 나에게 그 고참의 머리를 깎으라고 했다. 하늘 같은 고참인 말년 병장의 머리를 깎아야 하는 이등병의 심정을 알까? 게다가 머리를 깎는 곳으로 쓰였던 체력 단련실은 이미 물에 잠겼기에 우리는 유일하게 물에 안 잠긴 거울도 없고 조명도 없는 게다가 흉흉한 소문이 도는 팔 벙커에서 머리를 깎아야만 했다. 그런데 그 고참은 나의 떨리는 마음을 알아챘는지 못 깎아도 좋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전역하면 어차피 기를 머린데 그냥 바리깡으로 짧게 깎아라 라고 말하며 웃던 그 고참의 얼굴이 기억난다. 이등병에게도 호의를 베푸는 고마운 말년 병장. 이게 평소 우리 소대의 모습이었다. 여하튼 내가 빛과 가위로 머리를 깎기 시작한 지 1분도 안 돼서 대대장님이 곧 들어오실 거라는 방송이 들려왔고 병장 고참은 나중에 제대로 깎고 지금은 대충 정도란 티만 나도록 바리깡으로 길게 밀라고 했다. 자기는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을 테니 넉넉하게 18mm 바리깡으로 밀라고 했다. 나를 포함 병장이 아닌 소대원들은 9mm로 밀곤 했다. 어두운 벙커에 가위와 빗, 그리고 6mm와 9mm 바리깡만 들고 왔던 나는
8벙커에서 담배를 피는 고참을 뒤로하고 손전등과 18mm 바리깡을 가지러 GP의 반대쪽 벙커에 있는 체력 단련실까지 뛰어갔다 왔다. 다시 8벙커로 가는 길에 8벙커를 보니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었다. 마치 모든 빛이 그 주변에서 증발한 듯한 모습이었다. 나 같으면 흉가 같은 포스가 풍기는 8벙커에는 격발기를 가지러도 가기 싫은데 말년병장은 어떻게 그곳에서 혼자 담배를 피며 기다리는지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8벙커 입구에 도착해서 안을 보자 아내는 아직도 고참이 입구를 뒤로 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심심했던지 망원경을 들고 손바닥만한 벙커의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8벙커의 창문 정면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북한군의 GP가 있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잠시 시야가 어둡다. 그래서 8벙커에 도착한 나는 시간이 없음을 알았기에 바로 손전등을 켜고 바리깡을 들고 고참의 뒤에 섰다. 그리고 바로 바리깡으로 고참의 머리를 뒤통수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뭐 하는 짓이야, 임마. 뒤에서 소대장님의 찢어지는 듯한 고함 소리가 들렸고 난 뒤를 돌아보았다. 뒤에서는 소대장님과 내가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던 말년병장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시체를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 같았다. 아니, 전쟁터에서 죽은 전우의 혼령을 바라보는 병사의 표정이었다는 표현이 더 옳겠다. 나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내가 머리를 깎아주던 그 사람을 보았다. 어두운 8벙커 의자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는 대대장님이었다. 8번째 이야기, 은둔형 외톨이. 지금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다.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 방에서는 그것조차 알 수 없다. 어두운 눈을 한 채 나는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떨군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한다. 식기가 부딪혀 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다. 나는 지난 2년간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 계기였다. 지금은 그 이유조차 떠올릴 수 없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들었던 것 같지만 무슨 말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방에 들어 박혀있기 시작했고 이윽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스스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다. 가끔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솔직히 현실적인 위기감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단지 멍하니 눈앞의 사실들만을 받아들이자 이렇게 되었다. 뒤에서 접시가 놓여지고 나서 몇 분 뒤 나는 문을 열어 준비된 식사를 가져왔다. 별로 특별한 메뉴는 아니지만 매일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오늘은 그다지 식욕이 없지만 남기지 않고 먹기로 했다. 집에 이렇게 박혀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는 식사를 남기지 않고 먹는 것뿐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 집을 나서서 아르바이트라도 구하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럴 기분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 어두운 방에서의 생활이 나 자신의 본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리라. 그래, 나는 처음부터 이런 인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음식 접시 옆에 신문을 두고 갔다. 아무런 특징도 없는 단순한 신문이다. 어째서 두고 가신 걸까? 설마 이것을 읽으라는 것일까? 신문은 읽어서 어디다 쓰라는 걸까? 어차피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스스로 검색하면 될 텐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신문을 손에 들고 별 생각 없이 대충 보았다. 원래 책을 읽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신문지를 펼치자 마른 종이와 잉크의 냄새가 난다. 이 방과는 다른 냄새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마치 사회의 냄새 같았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만원 전철에서 힘들어하며 야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바로 던져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나는 대충 흥미가 있는 섹션만 읽어보기로 했다. 다음 날도 어머니는 신문을 놓고 가셨다. 매일 신문을 놓고 가자 점차 나도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어머니는 신문이 도착하자마자
그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 덕에 나도 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신문을 받아 가장 먼저 펼쳐보는 곳은 TV 편성표였다. 내 방에 TV는 없었지만 이렇게 오늘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 보고 있으면 점점 요일이라는 것에 감각이 돌아온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자연스레 일어나고 신문을 읽는다.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진짜 사회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신문을 읽는 습관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나의 생활은 규칙적으로 변해갔다. 밤을 새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이 되면 머리가 맑고 식욕도 생겼다. 식사를 하면 온몸의 기운이 가득 차오르는 것이 느껴진다. 인간은 원래 시간 감각에 따라 활동하는 생물이다. 생활이 규칙적으로 변하면 자연히 심신의 기능이 돌아오는 것이다. 신문 안의 광고를 볼 때면 내 안에서 조금씩 충동이 생겨나곤 한다. 밖에 나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날은 평소와 달랐다. 마치 뭐랄까 명확하지 않은 동기에 자극을 받았다. 어머니가 현관을 나서고 잠시 뒤 나는 방을 나와서 집을 맴돌았다. 거울을 보면 잔뜩 자란 머리카락과 오랜만에 보는 내 얼굴이 있었다. 우선 대충 몸가짐을 정돈하고 나는 문고리에 손을 댔다. 햇빛에 눈이 따갑다. 신문 구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신문이 있다. 분명 오늘도 내 방에는 신문이 왔는데 날짜를 보니 지금부터 2년 전인가. 대단히 낡은 신문이었다. 일면에는 자살 사건이 대문짝하게 실려 있다. 그리고 그 기사에 내 시선이 박혔다. 김무무 씨 사망. 그것은 어머니의 이름이다. 혹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신문에 있는 사진은 어머니의 것이었다. 방에 돌아와서 나는 몇 번이나 신문을 다시 읽었다. 하지만 몇 번을 봐도 거기 써 있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고 신문을 준 사람은 누구라는 말인가? 손이 떨려오기 시작했다. 철컥하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서 웅크렸다.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점점 그 소리는 커져서 내 방문 앞에서 멈췄다. 똑똑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2달이 지났다. 신문이 도착하는 시간이 되면 일어나는 것은 여전하지만 나는 이불 속에서 숨을 죽인다. 아직도 나는 이 동거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 9번째 이야기. 귀신 붙은 인형을 팝니다. 미국 켄터키주 호스 케이브에 사는 매직 렐렘이 귀신 붙은 어릿광대 인형을 판다고 경매 사이트에 올려 화제가 됐다. 지난 몇 달간 귀신이 붙어 있다는 황당한 물건들을 이베이에서 팔아온 매직은 자신이 그 같은 이상한 물건들을 파는 이유를 처음 사이트를 방문하게 될 네티즌을 위해 설명했는데 그녀가 공개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제 경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동네에 함께 살던 이웃 할머니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어요. 사라 할머니는 가족이 이 나라에 없어서 인근에 사는 저와 잘 지내셨는데 또 다른 이유는 제가 초현상을 연구하고 추적하는 일을 했고 할머니가 윗간 종교의 무속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라 할머니를 만난 건 10년쯤 전인데 할머니는 자신을 마녀라고 불렀어요. 할머니는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93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라 할머니가 그립지만 언제나 저는 사라 할머니가 제 주변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사라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처럼 귀신이 붙은 인형들을 모으는 취미가 있었지요. 지금 저는 제가 모아온 인형들과 사라 할머니의 인형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몇 개의 인형들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귀신 붙은 인형을 원치 않는 분이나 악령을 제어할 수 없는 분은 이 어릿광대 인형을 구입하면 안 됩니다. 이 광대 인형에 붙어있는 귀신의 이름은 알지 못하나 그는 정말로 사악합니다. 이 악령은 굉장히 강해 주변에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혼령은 아직까지 아무도 해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인형은 제 인형이 아니고 사라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인형입니다. 이 인형에 붙어있는 혼령은 동물들을 싫어합니다. 특히 개를 싫어합니다. 개들이 주변에 있을 때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개들도 이 영혼을 싫어하고 주변에 있을 때
홀령을 보고 짖거나 울부짖습니다. 제가 사라로부터 이 인형을 받았을 때 하얀 천에 3번 감아서 뒷방 옷장에 넣어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천을 풀었을 때 배에서 끔찍한 악취가 났습니다. 그 후 인형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소리도 났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할 때 무섭게 웃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 인형은 다룰 수 있는 사람만이 구입해야 합니다. 몰송하기 전에 하얀 천으로 3번 감아놓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빕니다. 이 인형은 24불 99센트의 낮은 가격으로 경매를 시작했으나 3일 현재 단 2명만 응찰했고 값은 25불 49센트가 됐다. 1월 4일 저녁에 종료돼 귀신 붙은 어릿광대 인형 구입자는 과연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이처럼 무서운 인형을 구입한 것일까?